자, 바로 이어가 보죠. 여러분들 또 응원하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이지은 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따라 우리 이지은 위원장 네. 화사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예. 오랜만에 뵈서 그런가?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잘 못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예. 제가 이제 지역 일정도 많고요.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행사도 많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또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그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선 출마자들 아카데미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것도 신경을 쓰고 또 이제 주말에나 아니면 평일에도 전국을 다니면서 시당의 그 당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말까지 뭐 전남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전국을 다 다닐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조금 일정이 빡빡한 상황입니다. 바쁜 와중에 네. 또 출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저희가 네. 지난주에 시간이 네, 헷갈려가지고 좀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못 오셨어요. 네. 아유,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니 뭐 네. 제가 스케줄을 잘못 조정해서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또 신경 써서 예. 맞춰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기분 좋게 시작했으니까 에이펙 이 정상회의 주간,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시정 연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제 뒤에서 그래서 연설하고 계십니다. 네. 함께하고 있는데 박수를 치고 있고 의원들이 어떻게 쭉 보셨는지 기분 좋게 시작을 좀 해보죠. 예. 아니 정말 네. 제가 그 어제 시정연설을 보면서 다시 또 그 에이펙의 성과가 다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역에서 네. 이제 다니면서 다른 분들 이제 만나보고 하면 정말 칭찬 일색이에요. 칭찬이 있어요. 난리 났군요. 네, 그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예전에 입원을 찍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일 하나는 진짜 잘하긴 잘한다. 이번 에이펙은 진짜 잘했다. 이런 말씀을 다 하세요. 그래요. 동네 분위기가 진짜 좋을 정도예요. 오, 네. 이게 지금 1번 찍었냐 2번 찍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네.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 성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주민분들께서. 그래서 뭐 관세 협상도 그렇지만 예. 그 GPU 26만 개 얻어낸 거라든지 아니면 또 뭐 네.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결과가 성과로 딱딱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냥 다들 너무 뿌듯해하시고 정말 네. 일하라는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 하나는 잘한다. 네. 뭐 그거는 뭐 여야 지지층 상관없이 그 얘기는 많이 하신다라고 현장의 네.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가장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건 네. 그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말씀도 하셨고요.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그런 관점이 사실 전면에 나타난 그런 연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뭐 여전히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개혁이나 뭐 아니면 과거 청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대통령은 계속 미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네. AI에 관련해서 사실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전에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네. 미래, 창조 이런 말을 되게 밀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돈을 쏟아붓고 이런 듯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AI가 정말 중요한 건 맞는데 AI에 대해서 그 올바른 방향을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보기엔 AI의 주에서 중요한 거는 네. AI 기술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생태계나 이런 관련 기반 기술들을 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아하. 그런 쪽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갈까 약간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태계나 예. 아니면 전체적인 그런 산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서 난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AI 고속도로 이 얘기, 예, 산업화 이제 고속도로 박정희, 또 이 IT 고속도로를 놨던 김대중, 그리고 AI 고속도로의 이재명, 많은 분들께서 미래를 열어가는 이재명 대통령 평가를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댓글을 보니까 공유아 정희님이 좋은 방송 항상 감사드립니다. 박정호 화이팅. 예, 이렇게 댓글이 왔습니다. 있는 대로 읽어드립니다. 예. 김필성 변호사와 이지은 위원장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공유아 정희님은 해운대에서 집안 청소하면서 듣는다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아침마다 감사드린다고 하셨는데요. 매일매일 함께 주십시오. 자, 이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해봤는데 그래도 오늘 대장동 이제 변호인 나와 있으니까 대장동 1심 판결 이 얘기를 좀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1심 판결문도 쭉 한번 훑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분석을 좀 해보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난 겁니까?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조심스럽다. 제가 예. 이제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니라서 말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예.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나와야 될 대로 수직으로 나오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나 뭐 관련 사람들이 잘못한 건 맞고요. 네.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뇌물을 받고 뇌물 약속 받았기 때문에 형량이 크게 나온 건 맞습니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판결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이 그렇게 판단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임이 인정이 됐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과는 달리 네. 그 저기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시공사의 임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원 같은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저기 민간업자들과 공모해서 회사에 손대를 끼쳤다고 볼 예제가 있기 때문에 배임이 그쪽이 인정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지금 사실 문제가 뭐냐면 전체적인 대정동 구조는 어떠냐면요. 유동규와 그들이 그렇게 짜고 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이 있냐 없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은 없었고 지금 국힘 쪽에서 문제를 삼는 거는 수뇌부에 대한 보고, 성남시 수뇌부. 에 대한 보고라는 표현을 문제를 삼는데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최종적 결제나 이런 것들 중에 일부는 성남시장이 결제해야 될 게 있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네. 단순히 올라온 걸 결제를 한 건지 아니면 서로 공모한 건지가 나와야 되는데 공모했다는 표현이 없다는 거 하나. 아하. 두 번째는 성남시 이제 그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정진상 실장 당시에. 네. 근데 정진상 실장이 이 재판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재판 도중에 지난 정권 연속될 때 얘기입니다. 정진상 실장한테 재판장이 여기 법원에서 나와달라고 했거든요. 네. 증인 신문을 해달라. 그래서 뭐 이제 주로 물어볼 거는 관련이 이게 공모한 거 맞냐? 사실 나가서 거부하면 이제 부인하면 되는 거였는데 네. 정진상 시장이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냐면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검사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거의 100% 무조건 위증으로 또 걸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변호인들 저도 반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아하. 이걸 가지고 또 검사가 시비 걸 수 있다. 무조건 이거를 그래서 지금 1심에서 아하.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부의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 아하. 증언이 나왔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2심에서는 아마 나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건 제가 현재로서는 제가 아직 좀 논의하지 않았으니까 확실하지 않는데 그래서 성남시 수뇌부에서 했던 사람들 이제 정진상 시장의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 그쪽 주장만 갖고 하니까 위에 보고한 건 어쨌든 결제한 문서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너무 부여할 건 아니고요. 그렇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2심에서 뭐 부정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그리고 같이 공모해서 저기 쉽게 하면 해먹은 게 맞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뭐 중하게 처벌받는 거는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만약에 더 큰 몸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더 큰 몸통이었다. 네. 그러면 뭔가 처벌 구조상 오히려 이 사람들은 가볍게 처벌받았을 거예요. 아하. 더 큰 게 있으니까. 더 큰 게 있으니. 이들이 지금 최종적 주범으로가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우리 김미성 변호사 역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담당이니까.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타 강사 느낌이 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민간업자들이 요구했던 5대 요구사항도 안 들어줬고 다 안 들어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엮어서 간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네, 저는 이제 이 판결문 보면서 결론은 그냥 이재명은 몰랐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이제 판결문에서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했다는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보통 판결문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혐의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하면 무죄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이재명 당시 시장은 구체적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은 없다. 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재명은 몰랐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온 검사들이 달라붙어서 예. 정말 이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 대표 죽이기를 한 것이 이제야 드디어 하나씩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정도면 검사는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공소는 취소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또 제도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네. 이것이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검사의 인사평가에 아주 이제 불리하게 적용이 되도록 그래서 함부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는 일이 없도록 좀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부터 해서 이제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제 기소하는 걸로 그렇죠. 그걸로 끝났다. 끝이죠. 예. 그리고 괴롭히면 된다 이런 식의. 맞습니다. 그리고 기소하고 나서 나중에 무죄가 됐든 뭐 안 나왔든 그거는 뭐 신경도 아무도 안 쓰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소를 했다. 이러면 그것만으로 그냥 승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 제도적 개선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이제 성남시 수뇌부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재판 재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진짜 한술 더 떠가지고 재판 재개되면은 계엄령. 아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 재판 재개는 예? 위헌이고요. 네. 위헌이고 84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위헌이고요. 거기 네. 형사소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형사소추에 대해서 그 한국법제연구원이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에서 네. 법률 용어 사전 같은 것 해설 같은 걸 보면요. 소위 공소의 제기와 수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도 포함됩니다. 그건 그 찾아보면 나와요. 인터넷 찾아보면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네. 중지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걸 수행하면 위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의 주장은 네. 헌법을 무시하자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국헌문란이랑 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의 상황이고요. 네. 이게 계엄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죠. 무슨 다 윤석열 같은 줄 아는. 그러니까요. 뭐 술 먹다가 개엄하지 뭐 이렇게 하는 네. 시기에 맞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술자리 안주거리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게 네. 평가할 가치도 없는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은 계엄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어제는 그 이유를 가지고 시정연설이 안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나경원 의원의 반응을 보니까 판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 말살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참이 표결 방해라고 그것이 또 내란죄 억지 주장도 끝이 없다라는 게 나경원 의원의 이제 주장인데 이거 좀 어떻게 들으십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나경원 의원이 네. 이게 뭐 야당 말살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인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추경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추경호가 사실은 키맨이거든요. 그날 키맨이다. 밤에 예. 이제 그 윤석열과 통화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뭐 한덕수와도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정무수 맞습니다. 윤석열 막 통화를 했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윤석열이 그러면 여당 대표에게 이게 지금 여당 대표가 당 대표도 있고 원내 대표도 있지만 당시 당 대표는 그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한동훈과 뭘 하려고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걸 여당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죠. 여당 컨트롤할 수 대표는 있는 여당 대표는 이 추경호인데 추경호를 통해서 여당으로서 무슨 역할을 부여를 했을 거라고 당연히 짐작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가 키맨인 거고 추경호가 윤석열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수행했는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이 국힘 전체가 이 내란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거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자백하고 있는 거죠. 자백하고 있다. 네. 그래요. 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 법에 흘러가는 양태나 행태 이걸 보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면 버티지 못할 것이고 맞습니다. 그대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끝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추경호가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의총을 소집하면서 장소를 뭐 국회, 당사 이렇게 3번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이제 못 가게 했다. 그 국회로 표결 방해죄를 했다 하고 그다음 또 계엄의 밤에 8명이서 원내대표실에서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걸음만 가면 그냥 본회의장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가지 않고 그냥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때 회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러면 우리 표결에 참여하지 말고 내란을 지속시키도록 하자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가 해볼 수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생각을 해볼 때 이 추경호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수행을 했고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수행을 했는지가 네. 나오면 이제 이 정말 이제 내란당의 네. 미래를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미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경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정권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기에 네네. 바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변호사님은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 어제도 보면은 뭐 김재섭 의원이나 뭐 국민의힘의 반응은 우리 방해받지 않았어요. 경찰이 방해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결 방해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은요. 예. 뭐 단순히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 나오는 그런 정치적 목적 이전에 네. 사법적 처리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경호 의원이나 몇몇 관련 의원들이 그 단순히 이제 형사처벌 받는 거 이상으로 네. 이게 지금 이제 여러 의원들이 그 내란에 직접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정당 예산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이 정당 예산 규정이 적용이 이제 뭐 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신중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는 합니다만 국힘이 판례를 만들었잖아요. 판례를 통합진보당 네. 그렇죠. 내란 음모 사건에서 네. 당시에 이제 그 뭡니까 그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유가 네. 그 당시에 이석기 전 의원이 당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석기 전 의원이 그 다른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차단된 곳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네. 연설했다는 연설 내용에 내란 선동 내용이 일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네. 그것만으로 사실은 해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란 음모도 아니고요. 사실은 내란 음모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내란 선동. 그러니까 혼자서 한마디 그 이야기를 당원들 여럿이 앉아서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네. 해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을 예를 들어 지금 추경호 의원이나 뭐 이런 중요 의원들이 내란에 관여가 했다. 사실은 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그 내란에 관여한 이제까지 모습만 봐도 사실은 전 충분히 해산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만 당시 원내대표인 추경호나 이런 사람들이 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게 나오면 지금 국민의힘은 뭐 정치적으로 다음 선거 이런 게 걱정할 게 아니라 당의 존속을 걱정해야 돼요. 당의 존속을 걱정하는 네. 그 그리고 수준이다. 이거는 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이거를 정당 해산까지 끌고 갈지는 제가 그건 정치적 판단이니까요. 이제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단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걸 차단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어떡하겠어요. 판례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판례인데.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 떨리니 뭐 이런 느낌이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네. 그래요. 어제 보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 전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침묵 시위하면서 들어가지 않는 모습. 국회의원 이 역할을 한다면 사실 시정연설 이거는 들어가면서 예산도 심사를 하면서 할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좋다. 그렇게 전쟁이라고 하면 국회에 있지 말고 이제 나가서 장애투쟁을 하든 날씨 뭐 추워질 텐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음박을 이제 뒤집어 쓰고 그렇죠. 결연함을 보이던가 보여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회에 그러니까 있더라고 계속. 그거 아시잖아요. 예. 지난번에 장애투쟁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장애투쟁 한 번인가 두 번 하고 그만뒀어요. 그만둔 이유가 일단 사람이 별로 안 모이고 사람이 안 모인다. 모인 사람들이 다 윤어게인인 거예요. 그래서 윤어게인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랬다가는 지선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구구들만 모아서 뭐 할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두 번 하고 그만두더라고요. 저는 주말 계속 끝까지 연말까지 가기를 바랬거든요. 그렇네.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전쟁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국회에 있을 때가 아닌데. 그렇죠. 진짜. 무슨 전쟁을 이렇게 따뜻한 데서 네.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힘 쪽에서 생각을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지금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요. 물론 뭐 정부는 지금 미래를 얘기하거든요. 그럼요. AI 시대. 예, 미래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가
주식 얘기하고 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사실은 그런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히려 국힘이 계속 뭐 내란이니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그 장외투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지금 이제 국회가 가장 바쁠 때잖아요. 이제 예산안도 해야 아, 되고 그럼요. 이런 걸 해야 한 되는데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추경호 의원을 가지고 저렇게 안 나간다. 음. 사실은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지금 국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겠지만 그 네. 때문이었지만 당시에 무슨 뭐 저기 불체포권이나 이런 거 다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기한 불체포 특권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예. 이걸 가지고 나와서 싸우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한 건데 아. 본인이 포기한 거잖아요. 다. 그렇네. 네. 그럼 가서 심사 받으면 되는 거네. 네, 심사 받으면 되는 거지. 네. 이걸로 자기들이 저렇게 지금 야당 탄압이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예, 지금 예산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왜 자기들한테 유리한 예산 따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저기 나가서 밖에 나가면은 국회에서 일해야지 나와서 뭐 하냐 이런 말 밖에 들을 수가 없고 네. 안에서 일해야 되는데 안에서 일하는 거 못 하고 있고 아. 정말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최악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추경호나 뭐 이런 것들을 이슈화 시키는 게 자기들한테 그 아주 불리합니다. 계속해서 내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맞아요. 우리도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맞습니다. 있었는지.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딱 잘라가지고 꼬리 자르기 하듯이. 근데 이제 꼬리가 아니라 머리다 보니까 머리를 자르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 죽습니다, 그러면. 죽죠. 그러니까 다 죽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빨려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못하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추경호로 쟁점화를 삼을수록 이게 점점 더 내란이 확산되고 내란에 아. 대한 이슈화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걸 아니까. 아, 예.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인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또 이른바 이제 수원 3인방 이 사람들이 네네. 또 판단하게 되면 한덕수나 박성재 안 해줬듯이 이것도 영장 기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거 기각되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예. 이제 뭐 변호사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 나가면 이번에 뭐 영장 발부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저는 아 이거 무조건 발부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난번에 박성재 그것 때문에 너무 당황을 한 힘드셨죠?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것도 많이 당연히 놀라셨죠? 발부가 될 거라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이 내란 재판부에서 네. 내란 재판이라는 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도 분노를 했었고 사실은 그때만 그러니까 한덕수가 영장이 기각이 될 때만 하더라도 아 그래도 한덕수는 고령이고 80대고 또 막판에 네. 또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몇 개 했기 불었나? 때문에 뭐 이런 그래서 생각. 아 협조를 많이 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넘어갔는데 그다음 박성재가 기각이 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CCTV를 보니까 아니 한덕수도 그렇고 다들 그냥 이게 웬일입니까? 열심히 보고 예. 서로 이야기하고 한 것들이 그대로 나왔는데도 아니 이게 기각이 됐다고 그때부터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이게 거죠.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의 이제 법적인 상식과 이걸 다 벗어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 재판부는 독립돼 있다고 하더니 국민들의 이런 감정과 법 상식 이걸 다 독립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걸 갖다가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면서 제대로 지켜보지 않으면 예. 이번에 또 기각이 될 수도 이번에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조마조마하게 들어서 또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변호사님은 이것과 추경호까지 기각할까? 전 이제 개인적으로 아 설마 근데 설마 또 사람 잡으니까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 선거 기간 때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정치인하고 만난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했던 건데 민주주의라는 게요. 네. 민주주의 이 플레이어들 들어오는 플레이어들 사이에 이게 지켜야 될 룰 같은 게 사실 중요합니다. 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 권한을 행사하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룰을 저기 조이데 코트가 깼어요. 그 이제 파기환송을 하면서 조이대. 네, 코트가 깼습니다. 예. 상식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지켜야 될 기본적 룰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덜한데 네.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영국 영미법에서는 관습에 의해서 많이 하거든요. 법 네, 같은 네, 게 네, 네. 그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룰을 지켜와서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 자제를 하고 이 정도까지 하겠다는 것에 대한 이게 오랜 관행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조이데 코트가 그걸 깬 이후에 네. 지금 저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하. 그 몇 번 저기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네. 아 이게 사법부가 룰을 지키지 않는다. 기본적인 맞아요. 상식이나 이런 걸 네. 지키지 않는다라는 의심이 들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
그리고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파기환송된 것 같은 경우에도 네. 대법원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법적으로 가능하면 사실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국회가 법원을 꽉 옥죄는 법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위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대로 하는 건데. 네, 법대로 예? 하는 건데 입법권이 있으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서로 이렇게 못 믿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이게 서로의 그런 재량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통제하는 수밖에 갈 예.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거라 네. 솔직히 낙관을 못 하겠습니다. 낙관을 못하겠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짝퉁님께서 지금 매주 주말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우리가 또 추울 때 뭉쳐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진킹님이 스튜디오 바뀌니까 이재훈 위원장 더 예쁘게 나오시네라는 또 아유, 선풀을 감사합니다.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테나스님이 영장 기각 때문에 비행기 타고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플로리다에서 보시는데 추경호 영장 기각 때 보신다고. 아니 정말 많은 국민들이 예. 정말 이렇게 나라 걱정하느라고 사실은 저는 이 나라 걱정이 네. 탄핵과 동시에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 내란 재판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건건이 영장이 기각되고 이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종식이 네.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고 박성재 전 장관 얘기를 했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CCTV도 봤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법석 인식 이걸 이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재판을 본 거예요. 박정호 판사가 그랬죠. 이름이 또 네, 하필이면 저랑 이름이 같아서 참 난감한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박정호에서 박정빈으로 개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참 난감한데 어쨌든 특검이 구속영장을 다시 쓰고 있겠죠. 곧 청구할 걸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이 사법부의 난관을 넘어서면서 가야 됩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박성재는 예. 한 번 더 예측을 하자면 저는 이번엔 나올 거라고 봐요. 이번엔 네. 왜냐하면 일단 안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지? 안 나오면 어떡하실 이름을 거예요? 박성빈으로 바꾸시는 걸로. 네. 예? 아니 일단 박성재는 비상계엄 선포 무렵에 선포했을 무렵에 윤석열이 가장 먼저 부른 국무위원입니다. 네. 누구를 불렀겠어요? 가장 자기 마음을 잘 알고 자기와 지금까지 이야기가 된 사람을 부르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 부를 리는 없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보안 손님으로 부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앞에서 바로 그냥 통과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이 사람은 주요 인물 종사자, 단순 주요 인물 종사자도 아니고 저는 거의 수계급의 주요 인물 종사자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기각이 됐을 때는 위법성을 몰랐다라는 식으로 기각이 됐는데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건 이제 그 전에 나온 겁니다만은 교정 당국으로부터 수용 시설에 얼마나 수용 가능하냐 이런 거에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요 문건을 또 바로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한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된다, 불법성이 있다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삭제를 했고 그다음에 본인은 계속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포고령 자체를 늦게 알았다. 나중에 회의할 때 그때 알았다. 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포고령을 받다면 이 계엄령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가 모든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그걸 어길 경우엔 다 체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포고령을 보면서도 이 계엄은 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나는 포고령을 늦게 받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계엄령을 선포를 한 이후 포고령이 선포된 이후 2분 만에 네. 이 교정 당국에서 지금 이제 이 포고령에 따른 수용 시설을 검토를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기하면서 네, 그 2분 만에 이 포고령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수용 시설을 알아야 되고 그럼 이걸 지시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그 전부터 포고령에 대한 내용이 박성재와 교정 당국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지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용 시설과 관련된 지시를 하면서도 그 문건의 제목이 포고령 위반 구금 구치소 수용 현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포고령이 어떤 내용인지 알았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구치소에 수용하기 위한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해라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포고령을 미리 알았다. 그렇게 라는 거거든요. 판단할 것이다. 영장을 이런 내용들이 지난번 기각 이후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는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그래요. 설령 박정호 판사라 할지라도 발부 안 하고는 안 될 것이다. 네. 박정호 기자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2분 만에 했다. 바로 챗GPT한테 물어봤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포고령은 이러한 내용인데 우리는 뭘 해야 그렇게 됩니까? 해서 기각시키려면 모르겠습니다만 조마조마하게 보게 되는데 변호사님도 뭐 이번에는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사실 지난번에 구속됐어야죠. 맞아요. 이게 다 예측에다 다 틀렸죠. 구속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예. 위법성의 인식이 아. 이유였는데 이게 지금 판단한 사람은 판사고요.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은 그 전직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유명한 아하. 그 5.18 판례, 그러니까 전두환에 대한 판례에서 네. 국헌문란의 행위에 이제 그 7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판례 번호를 나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96도 3376 판례인데 네. 제가 찾았습니다. 6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예비 검속,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음. 국회의사당 점거 폐쇄, 보안 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네. 광주 시위 진압, 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활동 규제. 보시면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예, 지금 보시면 비상계엄 확대, 예. 국회의사당, 보안 목표 뭐 어디입니까? 저 선관위 이런 데 배치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정치활동 규제. 7개 중에서 4개가 일치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판례를 몰랐단 말인가요? 이 중요한 판례를? 난 바보라서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돼요? 결국 진짜. 제가 이걸 위법성 인식으로 됐다는 얘기를 했고 사실은 예. 이게 단순히 기각된 게 아니라 특검도 그렇고요. 뭐 관련 이제 저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았던 게 아니 이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이 유명한 판례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나와 있는데 뭐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행위에 열거돼 있는 것 중에 절반 이상 일치하는데 그래서 뭘 걱정했냐면요. 네. 이게 대법원 입장인가? 아. 왜냐면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인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합의로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섬뜩한. 예, 그러니까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거 진짜? 지금 조이드 코트가 예. 전원합의체 모여 해가지고 그 지금 이걸 뒤집어 버려. 것처럼 대법원에서 올라온 다음에 이거 야. 저기 판례 변경한다. 이거 다 내란 행위 아니다라고 봐버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소름 돋아요. 진짜. 저도 약간 좀 그때 소름이 돋았었던 게 뭐냐면 보통 영장을 기각할 때는 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재판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무죄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박성재가 나는 이게 합법적인 계엄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거는 또 윤석열도 똑같습니다. 나는 합법적인 계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무죄가 윤석열까지도 무죄로 갈 수도 있겠다. 이 논리 구조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박성재의 영장 기각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설치가 되면 사실은 그 박성호 판사인가요? 그 사람 박정호 판사가 박정호 판사를 영장 판사를 들여다볼 게 아니라 대법원을 봐야 돼요. 조이데 코트를. 조이데 코트가 뭔 생각인지. 야,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안. 그래서 간단하게 볼 문제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정말 또 거리에 나가서 또 외치고 이런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아태현서님이 안 돼요 이렇게도 말씀하겠죠. 풀등님이 병원 가면 귀팅합니다라고 의견도 주고 계신데 참 이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고 박성재 영장 재청구 그 이후에 사법부의 판단까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지금은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김건희 이제 오늘 재판이 진행되죠. 김건희 측에서 샤넬백 수수를 인정을 했네요. 전성배로부터 가방 받았지만 사용 않고 모두 반환했다. 그러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수수를 부인하고 샤넬백 수수 인정하면서 잘못된 처신 반성한다. 공직자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되는데 깊이 반성한다. 전성배 설득에 그러니까 건짐업사 설득에 끝까지 거절 못했다. 더 엄격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또 박절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진짜. 그렇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까지는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건진이 실토하지 불었죠. 않았습니까? 예, 불고 나니까 이제 김건희 측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서 다 불고 그다음에 네. 뭐 물건도 나오고 하다 물건도 보니까 나오고. 더 이상 저렇게 계속해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아, 예. 이게 나오니까 그럼 여기까지 물러나야지.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전략을 편 예. 건가 이런 싶기도 한데 예. 그라프 목걸이 또 왜 안 받았다 그러네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샤넬 가방 두 차례 받은 거 사실 인정을 했다. 첫 혐의 시인 이게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거 재판에 뭐 영향을 어떻게 줄까요? 이제 본인이 저렇게 예. 시인을 한 거는 어차피 다 증거랑 뭐 증언이 다 나온 상태에서 본인이 부인해봤자 본인의 이제 형량만 올라간다라는 생각에서 나름 전략적으로 저기까지 물러나자라고 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 그 300만 원짜리 디올 무슨 백 디올백이었나요? 디올백 맞습니다. 예. 그때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그게 조그마한 파우치가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네. 정말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 뭐 목걸이도 목걸이라든지 받고. 가방, 맞아요. 신발, 그다음에 네. 그림 이런 것까지 받은 사람한테 그 디올백은 정말 조그마한 파우치가 맞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야말로 간의 네. 기별도 안 오는. 정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예, 애들 장난처럼. 네, 받아들일 수 우리와 있었겠다. 정말 다른 세상을 그럴 살고 수도 있네요. 있었던. 예, 그러니까 이 건진이 불면서 김건희도 이제 인정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뭐 이제 김건희 입장에선 지금 예. 보석 주장하고 하고 있으니까 아하. 이런 걸 하면 좀 봐주지 않을까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인정하면서. 뭐 이제 애초에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 부인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네. 자기가 빠져나갈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텐데 이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판단을 처음부터 잘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이 바뀌면 법원이 상식적으로 딴 진술도 믿기가 어렵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변론 전략상으로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면 뭐 부인을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부인할지를 처음부터 계산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그래야지 어쨌든 이쪽 신빙성을 높이는 거니까 인정해야 될 거 인정하고 인정하면서 가야 신빙성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변론 전략상으로는 최악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들키니까 네. 그제서야 들키니까 인정하는. 그제서야. 네. 근데 사실은 저게 이제 지금 인정을 하는 게 네. 건진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건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한 이유는 김건희가 구속이 되어 있고 더 이상 김건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겠구나. 내가 굳이 김건희 편을 들어줄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각자 도생해야 된다. 각자 도생이 시대가 도래했고 그다음에 예. 이제 본인 나라도 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김건희가 보석을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 보석을 절대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김건희가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증인들은 또 다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김건희가 다시 살아나오네. 그럼 내가 잘못 진술했다간 또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냈던 사람들마저도 위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보석을 받아줘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 보석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 여부도 중요하네요. 지금 보면. 맞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보석. 특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네. 아까 상식적으로 이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이제 법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조직 이 범죄에 연루가 돼 있다 그러면 조직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덜 저지른 사람이고 위쪽에 있는 사람이 정말 수괴급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구속이 되어야 하고 보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위쪽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구속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보석이 더 잘 된단 말이에요. 불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증언을 하려고 하다가도 위축에 대해서 잘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네요. 불합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불안 증세 악화로 보석을 청구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학자 지금 통일교 총재 구속이 오늘부터 일시 정지가 됐죠. 7일 오후에 다시 들어가는데 뭐 녹내장 수술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네. 한학자 총재가 이렇게 잠깐에 나왔다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니 아파서 그런 거니까 김건희도 불안 증세 악화, 건강상의 이유로 좀 또 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하게 되고, 뭐 사례는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불안 증세는 약 먹으면 돼요. 요새 약 좋습니다. 오히려 공황약은요 한 번 먹으면 딱
저기 바로 효과가 있고요. 네. 요새 약 좋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소리다. 안 됩니다. 저도. 받아들이면 네.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우리 짝퉁님께서 어제 SBS 보도도 충격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2016년 김건희가 썼던 전화기 이게 건진법사 주거지에서 소재지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포렌식을 해봤더니 특검발 보도인데 김건희가 한 남성과 수백 통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진법사를 처음 소개한 인물도 이 남성이고 주식 거래 관련 관계를 넘어서 특검이 판단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 김건희와 이 남성이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특검팀은 김건희가 윤석열 당선 뒤에도 자신과 이 남성 관계를 알고 있을 건진법사 긴밀한 사이를 유지했던 그 가능성,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능성 이거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식을 접하고 김필성 변호사 또 충격 받으셨죠?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인물인데요. 네. 그 일단 건진법사를 이 사람이 소개했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건진검사가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걸 생각을 하면 그 이상으로 가까웠던 사이였던 셈이고요. 건진을 소개한 사람이 네, 그 전부터도 잘 알고 있었던 사이라는 건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그 뭡니까 한번 수사를 다 받았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잠깐만요. 제가 주가 조작 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네, 관련해서 당시에 여기 있네요. 그 형사처벌을 이미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도이치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검사가 불기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전면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그런 범죄의 전력이 있고 그리고 김건희에게 네. 그 건진을 소개했을 정도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사실 뭐 3년 이게 지금 보면 2013년부터 16년까지라니까 3년간 뭐 몇백 건이면 사실 뭐 하루에 한두 건 정도일 테니까 많아야 그러니까 하루 2, 3일에 한 번 그러니까 아주 자주 한 건 할 수는 없지만 네. 꾸준히 연락을 했던 예. 볼 수 있는 사이라서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그들 사이의 그런 커넥션이나 네. 아니면 특히 이제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된 또는 그 이상의 그런 범죄들이 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열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중요한 건 어쨌든 검찰이 덮었다는 거. 제가 봐서 덮었다. 네. 그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고. 아니 그리고 저는 정말 이렇게 까도 끝이 이렇게 없을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들은 이름들만 해도 뭐 건진, 천공, 명태균 그다음에 A 씨까지 나왔는데 이제 좀 있으면 네.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이 사람뿐만일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잖아요. 그 주변 인물들이. 네, 근데 이 사람들과 아주 예. 그냥 어떤 관계를 유지했냐라고 하면 대부분이 매관매직하고 인사청탁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받고 막 이런 걸 했던 거잖아요. 사익 추구를 계속 그렇죠. 해왔던.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적인 지위를 이제 이용을 한 거고 악용을 한 거고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 이 음주운전 단속이 이 남성이 단속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조사를 너무 해보니까 웃겼어요. 지인이 무혐의 받아서 그것도 반부패 서부에서 네네. 무혐의 받아가지고 지인이 4년 동안 수사를 해오던 거를 드디어 불기소가 되어서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러고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는데 그 지인이 바로 김건희였다. 그러니까요. 라는 거 근데 아닙니까? 경찰 얼마나... 그 조사 내용에는 그 지인으로만 이제 돼 있고 그 김건희나 이런 걸 알 수 없게 이제 돼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묻어주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안 믿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그때는 영부인이잖아요. 영부인이랑 술을 먹었다고 이러면서 알았어요 이러면서 그냥 지인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혐의 축하주로.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를 좀 내가 이제 김건희 내가 영부인이랑 술을 마셨어라고 하면 이걸 좀 빼줄까봐 네. 아마 백을 쓰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음주운전은 절대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불면 바로 이제 증거가 그럼요. 남는 거여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처벌을 받은 건데 본인은 이거를 또 김건희를 과시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빼볼까 하는 생각으로 무마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2013년, 2016년
그 문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또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지난해 10월 말에 있었던 일이니까 계엄 직전까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검팀이 이 남성 A 씨 계엄 직전까지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혐의를 적용해서 지난달 이 남성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A 씨가 도주를 했다네요. 도주를 했답니다. 야, 이거 뭐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주 상태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다. 이것도 파헤쳐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너무 죄송하지만 예. 그 김건희 특검이 너무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이제 못하겠다 그만하겠다 하다가 겨우겨우 연장돼서 조금 더 하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계속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파도 끝이 안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던 데에서 계속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네. 이걸 계속 연장선상에서 수사할 수 있는 그 흐름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 특검에서 11일에 또 이 최은순, 김진우 두 사람을 또 동시에 재소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어제 소환되는 과정을 보니까 막 기자들이 물어보려니까 막 그쪽 사람이 밀치고 막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양평 의혹에 대해서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더 확장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특검이 김건희 또 김건희 일가에 대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열심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정호야 스파디 김건희 이제 문자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 어제 국정원 관련된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박선은 의원이 어제 이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 대북 송금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 경기지사 방북 대북 송금설, 이게 국정원 공식 보고에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라고 박선은 의원이 브리핑을 했어요. 자, 이걸 볼 때 그동안 이 뭐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이거를 스마트팜 때문에 이제 북한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가기 위해서 이 돈을 송금했다라고 검찰이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국정원에서 들여다봤더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내용을 보면요. 네. 그 당시에 2022년에 이미 국정원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라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네. 당시에 이시원 전 공직 비서관이 결론을 뒤집고 수사하라고 야. 지시했다는 내용이 지금 이미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 뒤집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단순히 이제 뭐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국정원이 입장을 바꿨다가 아니고요. 2022년 당시에 이미 이게 그 박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네. 박 의원이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감찰 조사관으로 채용해서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관련성이 없었다. 네. 뭐 이거를 청와대에 그냥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 올렸는데 공직 비서관이었던 이시원이 수사하라고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조작된 사건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겨냥한 그런 사건들을 다 하나하나 대장동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엮기 위한, 엮어서 어떻게든 주저앉히기 위한 그렇죠. 그런 조작, 공작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예. 그 사건도 이제 제가 영장 할 때 검토하고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이 사건인데 좀 약간 얘기하기 좀 곤란한 것도 있긴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이 국정원이 알았을 것 같다, 문제가 되면.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북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이 이 내용을 정보를 입수했을 당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나 이런 거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국정원이 당시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거나 문제를 삼았다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거 이제 만약에 기소돼서 진행이 되면 국정원에서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확실히 좀 뭐 조회를 하든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래요. 국정원에서 문제 없다고 보고서를 올렸던 거예요. 이것도 좀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고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표적 수사를 해왔고 그게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지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고요. 김건희 얘기는 쭉 했는데 그래도 얘기 안 하면 섭섭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또 이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충격적인 또 이제 발언이 있었죠.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밤에 관저에 곽정근 전 사령관을 비롯한 이 수뇌부를 이제 군 수뇌부 불러가지고 술 파티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계란말이도 윤석열이 직접 해주고 네. 한남동 고깃집에서 김치도 가져와서 뭐 극진히 안주를 준비해서 이제 소맥을 말아 먹은 건데 거기서 했던 이 발언 처음으로 공개가 돼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곽정근 전 사령관의 말은 한동훈 잡아와서 총이라도 쏴서 죽여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한동훈 등 다른 정치인까지 얘기했지만 어쨌든 한동훈은 뇌리에 박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발언은 신빙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딱 듣는 순간 이거 예. 윤석열이 한 말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의 어떤 문장 구조, 언어 습관이랑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 뭐라고 했냐면 뭐 잡아오면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항상 무슨 얘기를 할 때 총으로라도 칼로라도 문을 부숴서라도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계엄 때 뭐라고 했냐 문짝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라고 네, 네.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올 1월에 윤석열 체포하려고 가니까 경호처 직원들한테 총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뭐 총이라도 쏴서 죽이겠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네네. 이게 굉장히 과격한 표현 그리고 문장 구조가 똑같잖아요. 뭐라도 해서 뭘 해라. 이걸 딱 들으면서 윤석열의 표현이구나. 이때 이렇게 들었다라고 증언한 사람이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네,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 근데? 예, 윤석열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조, 언어 구조가 다 똑같은 거예요. 문장 구조가 딱 듣는 순간 예. 이거 윤석열이 한 말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그리고 이 곽정근 이 전 사단 사령관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것도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그 배경이 이제 곽정근 사령관이 네.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이러니까 윤석열이 직접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신문을 맞아요. 하면서 마치 말이 계속 틀려지고 있다. 그다음에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다 못해서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폭로를 한 거잖아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얘기 안 했다. 네, 얘기 안 했던. 처음으로. 네, 그 얘기를 안 했던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뭐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자기 상사이기도 하고 굳이 뭐 이런 말을 할 것까지 있겠냐. 12월 3일에 있었던 이야기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 마음속에만 품고 얘기 안 했던 거를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예. 그날 들었던 얘기를 그냥 기억했던 얘기를 해버렸다. 즉흥적으로 그냥 딱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검찰 수사에서도 얘기 안 했다는 거는 지금 이 곽정근에 대한 수사는 이미 올 초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계엄과 관련된 이제 증언들 그런 것들만 얘기를 했을 거고 올 초에 이미 수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 쭉 지켜보면서 윤석열이 정말 이런 인간이었었구나 모든 자신의 책임은 안 지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부하 직원들한테 돌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실망을 해왔던 거고 마지막에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야말로 이제 폭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윤석열이 재발등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그때 상황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막 맞습니다. 안주 뭐 먹었니, 뭐 술을 앉자마자 마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술을 많이 마신 자리인데 어떻게 내가 계엄 얘기하고 비상대권 얘기했겠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술 많이 마시지 않았냐 이 얘기는 너 기억 잘 안 나잖아. 그러니까, 술 많이 마셔가지고 끊긴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했었을 겁니다. 근데 딱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윤석열이 아무 말도 반응을 못 하잖아요. 반박을 전혀 못 하고 그냥 헛웃음을 딱 짓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자동 반사적으로 무슨 소리 하냐고 바로 나왔죠. 그런데 허허허 웃는 것이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그날 분명히 필름이 끊겼을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날 것이다. 두 번째,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는 했을 거다. 근데 그게 어디서 했더라. 내가 그 자리에서 했나?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지? 이거 생각하느라고 바로 반응이 안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 코너에 더 몰리게 되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 술자리 대통령과 별 3개죠. 3개짜리 이 장군. 우리는 장군이고 뭐 사령관이지만 대통령을 또 대하는 그 군 입장에서는 하늘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뭐 정신을 놓고 낼 것 같지는 않고 네.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뭐 술 많이 마셨으니까 너 기억 못하지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다 그 전략이 무너졌네요. 뭐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 예. 달걀말이를 해줬다면서요. 예, 맞아요. 네. 이제 그게
그 윤석열이 대통령 당시에 달걀말이하고 예. 그 김치찌개가 김치찌개.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네. 내가 달걀말이도 해줬는데 예. 이런 어떻게 생각을 네가 감히 아, 또 이렇게까지 뭐 국진이 그런 생각이 좀 셰프가 아니라 내가 해줬다는 걸 강조해서 방금 맞아요. 네. 셰프 아가니 예, 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지금 이제 이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그럴 리가 없다라고 딱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물론 이제 윤석열 변호인은 부인을 했지만 네. 또 한참 있다 나왔죠. 예, 했지만 그 국힘 대변인도 네. 이게 신빙성이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했어도 농담이었다. 이게 뭐 이런 변명이 맞아요. 아, 장난으로 한 나왔거든요. 것이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지금 제가 찾는데 워딩 따옴표 예, 예. 워딩이죠.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냐.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냐.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아 이게 대통령이 삼성 장군 모아놓고 설렁인 다음에 네. 자기가 그 사이 안 좋은 걸로 알려진 한동훈. 정치인은 총구로라도 쏴 죽이겠다고 얘기한 게 아 농담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게 사실 저도 제 친구하고 제가 총도 없고 뭐 아무런 것도 없지만 그냥 저기 면전도 아니잖아요. 면전도 아니죠. 뒤에서 나나 걔 총으로 쏴 죽일게라고 소리가 저기 절연당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농담으로 말한다 이런 식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 나온 걸 봐서는 네. 이게 저기 적어도 국힘 쪽에서도 이쪽 네. 저 분들도 윤석열이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구나. 네. 또는 오히려 이제 심지어 그런 말을 자주 했을 수도 있고. 자주 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저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근데 이걸 농담이라고 말하는 게 네. 현직 대통령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장군과 현재 집권 여당 사이에서 네. 누굴 쏴 죽인단 말이 농담처럼 왔다 갔다 했던 건 섬뜩한 일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예. 윤석열의 일종의 허세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야 다 쏴버려 다 죽여버려 뭐 어떻게 해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군대를 안 갔잖아요. 총을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총 이런 얘기 유난히 많이 하고 뭐 검사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경찰만 하더라도 저희는 총을 실제로 쏘기도 맞아요.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총 훈련도 받고 또 군대 간 사람들 다 총을 쏴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눈앞에서 칼로 이렇게 막 그 범죄자들이 하는 것도 예. 보고 했는데 본인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영화에서만 보니까 봤겠죠. 센 척하려고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일부러 막 야 총도 못 쓰냐 총을 쏴서라도 총 칼 이런 얘기를 과격한 얘기를 일부러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 이제 군대 다녀오시면 아시겠지만은 총소리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그렇죠. 크고 참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인데. 총 그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 못하죠. 총이 맞아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게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딱 윤석열이 또 부동시로 군대 안 갔다 오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그쵸. 됩니다. 그것까지. 저 이제 제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예. 그 아니, 무용총을 한번 만질 기회가 있었어요. 오. 제가 딱 두 가지 가르쳤습니다. 네. 무용총이라도 사람 그렇죠. 아, 사람을 예. 향해서 하면 하면 안 안 난다. 된다. 그다음에 방아쇠올에 손가락 넣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본능처럼 콕 만져본 사람들은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총이 얼마나 무서운지. 음. 제가 중학교 1학년 딸내미한테도 무용총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네. 이런 말을 이렇게 대통령이 쉽게 했다는 건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일이 충격이고. 그러니까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될 길, 그런 얘기가 지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정말 뒤처지면은 이게 1년, 2년 뒤처진 게 아니라 한 세대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 네. 이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냐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상복 입고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시위하는 이 모습들, 시정연설에 들어오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럴 거면은 국회의원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 현실, 이게 좀 씁쓸합니다. 자, 호리언님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하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아유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김필성 변호사, 이지은 위원장과 함께 진행을 해본 오늘 이 순서 너무나 알찼고요. 네. 그 말씀 잘 들었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